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부키입니다. 오늘은 손원평 작가의 아몬드 줄거리 낭독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들어가기 전에 책에 나오는 알렉시티미아라는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알렉시티미아는 감정표현 불능증으로 1970년대 처음 보고된 정서적 장애라는데요. 아동기의 정서 발달 단계를 잘 거치지 못하거나 트라우마를 겪은 경우 혹은 선천적으로 편도체의 크기가 작은 경우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편도체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감정 중에서도 특히 공포를 잘 느끼지 못한다는데요. 다만 공포, 불안감 등과 관련된 편도체의 일부는 후천적인 훈련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사실에 근거하되 작가의 상상력을 가미해서 알렉시티미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웃지를 않았다. 만 4살이 돼서도 웃지 않자 엄마는 나를 병원에 데리고 갔다. 엄마는 내게 아몬드를 많이 먹였다. 엄마는 아몬드를 많이 먹으면 내 머릿속의 아몬드도 커질 거라 생각했다. 누구나 머릿속에 아몬드를 2개 가지고 있다. 복숭아 씨를 닮았다 해서 아미그달라라든지 편도체라고도 불린다. 외부에서 자극이 오면 아몬드에 빨간불이 들어온다. 그리고 공포나 기분 나쁨, 좋고 싫은 감정을 느끼는 거지만 내 머릿속의 아몬드는 어딘가 고장난 모양이다. 나는 남들이 왜 웃는지 우는지 모른다. 내겐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두려움도 희미하다. 의사들이 내게 내린 진단은 감정표현 불능증 알렉시티미아였다. 엄마는 전지에 이런 말들을 적어 벽에 붙였다. 차가 가까이 온다. 몸을 피하거나 가까워지면 뛴다. 상대방이 웃는다. 똑같이 미소 짓는다. 엄마의 끈질긴 노력과 매일같이 행해지던 습관적인 훈련 덕에 차츰 나는 학교에서 별 문제 없이 지내게 됐다. 삶에 지친 엄마가 SOS를 치면서 할멈은 내 인생에 갑자기 등장했다. 엄마가 아직 뱃속에 있을 때 할아버지를 암으로 잃은 할멈은 젊음을 자식에게 바치다시피 했다. 다행히 딸은 공부를 곧잘 했고 서울에 있는 여대에 진학했다. 그렇게 키운 딸이 할멈 말에 의하면 학교 앞에 자판을 깔고 액세서리 장사를 하던 웬 눈팽이와 눈이 맞아 임신을 해온 것이다. 그렇게 할멈과 엄마는 7년 동안 연을 끊고 살았다. 나는 아빠를 본 적 없다.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술 취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아빠의 좌판을 덮친 것이다. 할멈식 표현에 따르면 나는 엄마보다 할멈과 쿵짝이 더 잘 맞았다. 엄마와 할멈은 자두맛 캔디를 좋아하는 것 말고는 생김새나 취향, 성격까지 닮은 게 없었다. 할멈은 어린 시절 엄마가 가게에서 제일 먼저 훔친 게 자두맛 캔디라 했다. 제일 먼저라는 말을 들은 엄마는 재빨리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외쳤지만 할멈은 배시시 웃을 뿐이었다. 기골이 장대한 할머니는 나를 귀여운 괴물이라 부르며 귀여워하셨다. 엄마는 헌책방을 했다. 한때 작가가 꿈이었던 엄마는 오래된 책들을 고르는 안목이 탁월했고 마니아들이 좋아할 만한 책들을 사들이는 방법을 알았다. 할멈은 희한한 일이라 했지만 먹고 살 만큼은 책이 팔렸다. 나는 헌책을 펼치고 냄새 맡는 걸 좋아했다. 책에는 빈 공간이 많아 좋았다. 단어 사이, 줄과 줄 사이 빈 공간에 들어가서 앉거나 걷거나 내 생각을 적을 수 있었다. 엄마는 인기가 많았다. 할멈과 함께 살게 된 뒤에도 몇 차례 연애를 했다. 엄마의 연애 패턴은 일정했다. 엄마에게 먼저 접근하는 건 늘 남자들이었지만 끝에 가서 매달리는 건 언제나 엄마였다. 할멈은 남자들이 원하는 건 그저 연애인데 엄마가 원하는 건 내 아빠가 되어줄 남자여서 그런 거라 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내 생일날 우리는 맛있는 밥을 먹으러 나갔다. 하얗게 눈이 흩뿌린 인파로 술렁이는 시내를 헤쳐 냉면집에 들러 냉면을 먹었다. 생일 축하한다. 할멈이 말했다. 태어나줘서 고마워. 엄마가 내 손을 조물거리며 덧붙였다.
다 먹고 계산을 하는 사이 카운터의 바구니 안에 누가 먹고 남은 자두맛 캔디 빈 껍질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내가 껍질을 만지작거리자 종업원이 빙그레 웃으며 사탕을 가져다 줄 테니 조금 기다리라 했다. 할멈과 엄마는 먼저 바깥으로 나갔다. 엄마는 뭐가 그리 좋은지 깡충깡충 뛰며 눈송이를 잡으려 애썼다. 할머니가 창 너머로 나를 향해 환한 웃음을 보였다. 그때였다. 어떤 남자가 망치와 칼을 들고 양손을 마구 휘젓더니 엄마와 할미에게 다가왔다. 망치로 엄마의 머리 위를 내리찍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고 나를 못 나오게 문을 막아선 할미에게 다가왔다. 할미의 거대한 등이 내 눈앞을 가리고 있었다. 유리에 피가 튀었다. 희생자들은 모두 남자와 아무 관계가 없었다. 4년제 대학을 나온 후 중소기업에서 14년간 근무하던 남자는 경기 침체로 구조조정을 당했고 퇴직금으로 치킨집을 차렸지만 2년이 지나자 문을 닫았다. 3년간 반지하 방에 기거하며 밖으로 나오지 않던 남자의 방 책상 위에 유서가 놓여 있었다. 오늘 누구든지 웃고 있는 사람은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병원에는 매일 갔다. 엄마는 가만히 누워 숨만 쉬고 있었다. 할멈의 사망보험금이 어느 정도 나와 당장 먹고 사는 데엔 문제가 없었다. 언제든 혼자 남겨질 것을 대비해 엄마가 그런 걸 마련해 놨다는 사실도 그때 알았다. 사회복지사가 나와서 청소년임으로 시설로 인계될 수 있는데 내 생각은 어떠냐 물었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 말했다. 헌책방은 야트막한 2층짜리 건물의 1층에 있었다. 2층은 빵집이었다. 엄마는 가끔 빵을 사왔는데 빵 봉지엔 심재영 제과점이라 적혀 있었다. 심재영은 빵집 사장인데 엄마는 그를 심박사라 불렀다. 나를 2층으로 부른 그는 엄마가 내 얘기를 자주 했다며 도움을 주겠다 말한다. 그런데 왜 박사라고 불리세요? 의사였거든. 지금은 아니지만. 책을 좋아하니? 네, 전에도 엄마를 도와 가게에서 일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자. 가게를 계속하렴. 이 건물의 주인은 나란다. 아르바이트로 계속 일하면 내가 월급을 주마. 생명보험금은 내가 대학에 가거나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쓰고. 나가기 전 그에게 물었다. 혹시 엄마와 사귀셨나요? 우린 친구였단다. 꽤 좋은 친구. 신 박사의 제안을 수락했다. 박사는 가끔씩 책방에 들러 빵을 놓고 가거나 내 어깨를 꽉 잡으며 힘내라 얘기했다. 힘이 빠지지도 않았는데 가끔 엄마에게 갔다. 엄마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처럼 누워 있었다. 이 상황을 안다면 엄마는 나한테 뭘 바랄까? 엄마는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바랐을 거다. 그래서 나는 학교에 다니기로 결심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조금씩 사정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담임이 나를 불렀다. 담임은 나보다 고작 10살 많아 보였다. 힘들었지? 내가 뭘 도와야 할까? 괜찮아요. 이튿날 종례 시간에 일이 터졌다. 담임은 우리 반 친구가 아주 마음 아픈 일을 겪었다. 크리스마스에 가족을 모두 잃었어. 힘차게 격려의 박수를 쳐주자. 선윤지에 일어나. 전날 담임이 날 불렀을 때 말했어야 했다. 신경 꺼주는 게 돕는 거예요. 나에 대한 소문이 퍼지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모두가 궁금해하는 걸 입 밖에 냈다. 할머니가 눈앞에서 죽는 걸 본 기분이 어땠냐? 알고 싶어? 아무렇지도 않아. 그 일로 나는 좀 더 유명해졌다. 아이들은 내가 어떤 얘기에도 반응하지 않는 걸 금세 눈치챘고 나의 존재 자체로 교실 분위기가 어수선해진다고 학부모들이 전화를 거는 모양이었다. 어느 날 소녀는 엄마가 있는 병실에서 나오다가 한 중년 남자와 마주친다. 그는 책방으로 소년을 찾아와 부탁한다. 남자는 자신이 대학에서 경영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신박사도 만나고 왔다 얘기한다. 그리고 아내가 곧 세상을 떠나려 하고 있으며 아내 앞에서 잃어버린 아들인 것처럼 행동해 줄 것을 부탁한다.
얼마 전 잃어버린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전화 한 통을 받았고 그 애를 만나러 갔었지만 아내는 세상을 떠나기 전 아내가 꿈꾸었던 아들을 만나기를 바라고 있다 말한다. 그는 꿈꾸었던 애에 힘을 주었다. 남자가 보여준 사진 속 잃어버린 아들은 소년과 많이 닮은 분위기였다. 딱히 해가 되지 않는다면 도와주는 게 좋다던 할멈의 조언이 떠올라 소년은 부탁을 수락한다. 소년이 고니를 먼저 알았더라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다. 의도치 않게 고니에게서 영원히 뭔가를 빼앗아 버리게 된 그 일을. 소년을 만난 아줌마는 하염없이 울었다. 안아봐도 되겠니? 소년을 꽉 껴안았던 팔이 힘없이 풀리더니 곧 혼수 상태에 빠진 아줌마는 세상을 떠나고야 말았다. 아줌마는 한때 잘나가던 기자였다. 모처럼 아이와 놀이동산에 갔던 날 아줌마의 휴대폰이 울렸고 잠깐 동안의 통화를 끝내고 나자 아이는 보이지 않았다. 부부는 아이를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아이를 찾을 길이 없었다. 나를 만나기 전 윤 교수는 어느 보호시설에서 연락을 받았고 그곳을 방문한 그는 13년 만에 아들을 다시 만났지만 아들은 당장 엄마를 만날 수 없는 처지였다. 왜냐하면 그 애는 바로 곤이었기 때문이었다. 아줌마의 장례식은 할멈의 장례식과는 사뭇 풍경이 달랐다. 서로를 부르는 호칭에서 교수, 닥터, 이사, 대표 따위의 단어가 자주 들렸다. 갑자기 공기가 서늘해지더니 사람들의 입이 일제히 닫혔다. 시선이 향한 곳, 그곳에 그 애가 있었다. 키가 작고 깡마른 아이에 바둑알처럼 새까맣게 반질거리는 눈동자가 모두를 쏘아보고 있었다. 바닥에 침을 퇴 뱉는 게 그 애의 공식적인 인사법인 듯 했다. 그 애를 처음 본 날도 그 애는 똑같이 행동했었다. 며칠 전 전학생이 왔다. 자기소개를 하라는 담임의 말에 우두둑 목을 꺾던 소녀는 혀로 볼 안쪽을 번갈아 불룩하게 찌른 후 씩 웃음을 짓고 나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 퇴하고 침을 뱉었다. 됐죠?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고니가 엄마의 영정 앞에 절을 했다. 옆에서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렸다. 장례 이틀째가 돼서야 나타난 이유는 아이가 오기를 거부해서였다는 둥. 시설에서 나오자마자 사고를 쳤다는 둥. 전학을 시키는데 얼마가 들었다는 둥. 아들 역할을 한 아이가 따로 있다는 둥. 나는 구석에서 사람들을 등진 채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잘은 몰랐지만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았다. 밤에 다시 나타난 고니의 눈이 지목한 듯 내게 꽂혔고 그 애는 내 앞에 와 앉았다. 너였냐? 나 대신 아들 노릇한 새끼가? 이제 골치 아플 줄 알아라. 뭐 재미있을지도 모르고. 고니가 씩 웃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진정한 시작이 시작됐다. 상자를 열면 튀어나오는 인형처럼 불쑥불쑥 내 앞에 나타난 고니와 그 곁을 따라다니는 두 아이는 매점 앞에 잠복해 있다가 나를 치기도 하고 복도 끝에 서 있다가 발을 걸어 넘어뜨리기도 했다. 나는 시종일관 대응하지 않았다. 고니를 두려워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는 아이들이 늘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선생님에게 말하지 않았다. 후안이 두렵기도 했겠지만 나도 딱히 도움을 요청하는 느낌이 아니어서였을 거다. 얼마 가지 않아 상대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고니는 제풀에 지쳤는지 나를 넘어뜨리거나 뒤에서 머리를 치고 가는 대신 공식적인 결판을 선언했다. 칠판에 삐뚤삐뚤한 글씨가 써졌다. 내일 점심, 급식 후 소각장 앞. 고니가 의기양양 말했다. 병신아, 맞기 싫으면 피해라. 교실을 가려면 소각장을 지나는 게 지름길이었다. 나는 터벅터벅 걸어갔다. 분명히 피하라고 했잖아. 시발, 이건 내가 선택한 거라고. 한 단어에 한 대씩 규칙적인 발길이 몸을 울렸다. 어느새 나는 쓰러져 있었고 뺨 안쪽에 피가 고였다. 그만둬. 난 내가 원하는 걸 해줄 수 없어. 뭐라고? 고니가 씩씩거렸다. 고니의 첫 기억은 낯선 곳에서 여러 사람이 이상한 언어로 떠드는 거다.
어린 고니는 대림동 쪽박촌에서 중국인 노부부와 함께 살았고 몇 년간 집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다. 초반에 고니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던 이유였다. 출입구 관리소에서 검문을 나오자 노부부는 사라졌고 한동안 보호시설에서 보내던 고니는 아이가 없는 집으로 입양돼 갔지만 그 집에 아이가 생기자 2년 만에 피양됐다. 다시 시설에서 살던 고니는 이런저런 사고를 치며 소년원을 들락거리기 시작했다. 신 박사에게 고니와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나에 대한 얘기를 설명한 것도 그날이 처음이었다. 고니가 때릴 때 두렵진 않았겠구나. 하지만 일단 넌 피했어야 했다. 인정했다. 엄마한테 내내 배운 것도 그거였다. 그 애를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나쁜 건가요? 친해지고 싶다는 거니? 난 누군가를 쉽게 재단하는 건 경계한다. 사람은 다 다르니까. 신 박사는 원래 대학병원의 심장외과 의사였다. 어느 날 깊은 섬의 휴양지로 여행을 떠났던 그는 잠결에 아내의 헐떡이는 소리에 잠이 깼다. 울면서 아내의 손을 붙잡고 괜찮을 거라고 조금만 참으라고 아마추어처럼 가망 없는 가슴에 미친 듯이 펌프질을 했다. 1시간 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아내의 몸은 이미 차갑고 딱딱했다. 그 뒤로 박사는 메스를 놓았다. 아내는 늘 그를 위해 빵을 구웠고 아내를 생각하면 고소한 빵 냄새가 떠올랐다. 신 박사는 빵 만드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세입자로 시작해 단골이 된 엄마는 박사와 이런저런 수다를 떨곤 했다. 그리고 혹시 자신이 어떻게 되면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잘 도와달라는 부탁도 했다. 어느 날 책방을 찾아온 고니는 성인 잡지 한 권을 카운터 위로 툭 던졌다. 존나 식상하네. 골도품 모은다 생각하고 한 권 사준다. 조금 남은 돈으로 한 책방에 작은 커피 머신을 들여놓겠다는 엄마에게 야한 책이나 가져다 놔라 하던 할멈이었다. 몇 차례의 직거래가 성사된 뒤 할멈의 고전 컬렉션은 완성됐다. 고전을 핑계 삼아 몇 권 더 사간 고니는 며칠 뒤 책들을 가지고 돌아왔다. 집에 마땅히 둘 곳이 없다면서. 중간에 몇 페이지 떨어지고 잘려나간 페이지가 있었다. 미처 찢지 않은 표제가 눈에 띄었다. 브룩실즈. 나는 카운터에 있는 컴퓨터를 켜고 브룩실즈 리즈 시절 이미지를 찾아 보여줬다. 고니는 연신 감탄했다. 그러다가 브룩실즈 최근이라는 제목이 달린 사진을 보자 고니는 충격을 받았다. 나 지금 진심 충격받은 거 아냐? 환상이 완전히 깨졌다. 차라리 보지 말걸. 그리고 브룩실즈와 나에게 번갈아 화를 내던 고니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그냥 갔다. 이틀 뒤 찾아온 고니는 말했다. 브룩실즈 사진을 보고 여러 생각이 들었다. 운명과 시간. 고니랑은 이런 대화가 처음이라 좀 낯설었다. 운명과 시간이라니? 무슨 얘긴데? 브룩실즈도 젊었을 때 알고 있었을까? 자신이 늙는다는 거. 어쩌면 지금 길 가다 보는 이상한 사람들, 노숙자 아줌마, 다리가 없어 배로 땅을 밀며 구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젊었을 땐 전혀 다른 모습일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 브룩실즈에게 흥미가 떨어졌다니 너한테 도움이 될 다른 책을 추천해 줄 수는 있다. 나는 외국 작가가 쓴 사랑의 기술을 추천해 줬다. 제목을 보며 묘한 미소를 짓고 돌아간 고니는 며칠 지나지 않아 찾아와 이런 개소리는 집어치우라고 역정을 내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의미 없는 추천은 아니었다. 어느 날 투명한 통에 나비를 담아온 고니는 내 앞에서 나비의 양쪽 날개를 잡아 뜯었다. 어떨 것 같아? 아플 것 같아. 아플 것 같아? 그게 전부면 안 되지. 이번엔 바늘을 꺼내 나비의 몸통에 꽂았다. 불쌍하단 생각 안 드냐? 이제는 몹시 아플 거란 생각이 든다. 하지만 내가 불편해 보인다. 젠장을 못해 먹겠네. 고니는 나비를 땅에 던지더니 몇 차례 짓이기듯 힘을 다해 밟았다. 고니가 내 앞에 나타나지 않는 시간이 길어졌다. 나비에게 그런 짓을 하고 왜 내게 화를 냈을까?
신 박사는 가끔 내게 밥을 사줬는데 면 종류를 좋아했다. 취향이 빵 아니면 면인 모양이었다. 편도체가 작게 태어났지만 노력을 통해 가짜 감정이라도 억지로 만들다 보면 뇌가 그걸 진짜 감정으로 인식할지 모른다는 게 신 박사의 말이었다. 이런 고민을 언제부터 했니? 얼마 전부터요. 놀라운 발전인걸. 내게 타인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생겼구나. 사춘기인가 보죠. 신 박사가 웃었다. 고은이는 너랑 친구가 되고 싶은가 보구나. 친구가 되고 싶을 때 눈앞에서 나비를 찢어 죽이기도 하나요? 그건 아니지. 아무튼 나비를 죽인 후 그 아이는 자존심이 많이 상한 것 같다. 어쩐 일이냐? 그냥 얼굴 보러 왔다. 고은이네 집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깨끗하고 화려한 아파트의 꼭대기 층이었다. 그 남자는 말이야.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 번도 물은 적이 없어. 그 사람이 날 만난 다음 제일 먼저 한 일이 뭔 줄 알아? 강남에 있는 학교에 날 쳐넣은 거야. 근데 첫날 가보니 나 같은 놈은 결코 어울릴 수 없는 물인 거야. 그래서 깽판을 쳐줬지. 며칠 만에 쫓겨났어. 난 아들이 아니야. 잘못 찾아온 잡동산이지. 그래서 그 여자 죽기 전에 얼굴도 못 본 거고. 사실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다. 근데 씨발 입이 잘 안 떨어지더라. 어땠어 그 여자? 너 만나봤잖아. 한 번뿐이지만. 너랑 닮았어. 사진 봐도 난 모르겠던데? 마지막엔 뭐라고 했냐? 마지막엔 날 안아주셨어. 꽉. 따뜻했냐? 그 품이? 응, 많이. 고니의 고개를 푹 숙인 몸이 들썩였다. 그 애는 울고 있었다. 여름방학 내내 우리는 만났다. 가게 앞 평상에 누워 내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다. 고니는 그저 자기의 인생을 살았을 뿐이었다. 버려지고 헤집어지고 때로는 지저분하다고 말하기에 충분한 인생을. 어딘가를 걸을 때 엄마는 내 손을 꽉 잡았던 걸 기억한다. 가끔 아파서 내가 슬며시 힘을 빼면 엄마는 눈을 흘기며 얼른 꽉 잡으라고 했다. 반대편 쪽은 할멈에게 쥐어져 있었다. 나는 누구에게서도 버려진 적이 없었다. 내 머리는 형편없었지만 내 영혼마저 타락하지 않은 것은 양쪽에서 내 두 손을 맞잡은 두 손의 옹기덕이었다.